악과 고통의 담론에 대한 10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10번째 강의 시간에서는 우리 교재 악과 고통의 담론 제9장이 되겠는데, 이 9장이 가지고 있는 주제는 낙관론의 견해입니다. 이 낙관론의 견해도 고전적인 그런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자, 9장의 주제인 낙관론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낙관론의 견해는 필헬름 라이프니츠의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근대 철학의 철학자이고 합리주의 전통에 서 있는 철학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합리주의를 이야기를 할 때 낭만주의와 함께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합리주의를 이야기할 때 낭만주의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합리주의의 근거에서 낭만주의 그런 문화적인 어떤 형태가 삭텄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대에서 우리가 근대 두 기둥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합리주의와 낭만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긴 하지만 합리주의는 사상적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이고, 낭만주의는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합리주의와 낭만주의 이 두 전통은 근대의 두 가지 측면이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간단하게 이제 낭만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낭만주의는 합리주의 전통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낭만주의는 영어의 로맨티시즘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라틴에서는 로마니케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로마니케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말이 생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낭만주의는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과 불합리하는 것, 이른바 허구적인 그런 사상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18세기 말에 이르면서 상상력, 감정, 독창성, 창조성, 천재성과 같은 그런 개념에 낭만주의자들은 상당히 강조를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이 낭만주의는 18세기의 합리주의, 우리가 이제 말을 하자면 계몽주의죠. 계몽주의 사상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허구에 대해서 반대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허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는 이 이성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이전의 시대 자체를 배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는 다르게 합리주의는 rationalism이라고 보통 우리가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라틴어에는 ratio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에 ratio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성주의라고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성주의는 합리주의의 또 다른 그런 표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리주의는 근대에 나타나 있던 르네 데카르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그리고 스피노자 등과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그런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관론, 바로 이 견해는 라이프니츠가 지은 신정론, 디오디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합리주의는 대체로 설명을 논리적으로 이해 가능하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이 뒤죽박죽 되거나 그와 같은 것들은 좋아하지 않고, 모든 설명을 할 때에 일목정연하게 설명해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주의자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원칙적이고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라이프니츠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선한 신과 또 전능한 신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와 조화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합리주의 맥락에서 라이프니츠는 악에 대한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설명을 시도한 책이 바로 그가 지은 신정론, TODC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1710년에 출판이 되었는데 출판을 하기로 한 결정적인 동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당대의 해이론자였던 피에르 베일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 그가 이 책을 출판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학문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격을 하거나 비판의 대상이 있을 때에 아마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라이프니츠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이 책이 번역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0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라이프니츠의 신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프니츠의 낙관론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열거하기 전에 라이프니츠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의 사상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주는 조화를 이루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계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라이프니츠의 철학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고 정신과 물질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 법칙이라든지 현상 속에서 나름의 결정된 방식을 가지고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말하고 있는 철학의 원리입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이 이 우주를 거대한 시계와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예정조화설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예정조화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정조화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나타나 있는 모든 사물은 가장 최상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또 여러분의 얼굴을 관찰을 하죠. 때로는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과도하게 절구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얼굴이 너무 뛰어난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정신과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체로 이 얼굴을 바라보고 거울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바라보게 될 때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여러 가능한 그런 모습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난 그 모습이 가장 최상의 것, 최고의 모습이다. 이것이 예정조화설입니다. 철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 예정조화설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목적론적 인과성과 기계론적 인과성 사이의 조화를 의미했습니다. 이게 대해서 우리 교재 114쪽 밑에 문단에 제가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목적론적 인과성은 제작자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우주가 진행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는데 제작자는 미래의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두고 우리가 현재 그 목적에 맞추어서 가도록 진행되어 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기계론적 인과성은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주가 서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계를 여러분이 연상하게 되면 뭐를 떠올리게 됩니까? 기계는 하나의 구조이고 또 법칙이고 연결 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연결고리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미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이미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계로서 이런 제작을 해두었기 때문에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기계론적 인과성이 목적론적 인과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점을 라이프니츠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계라고 하는 것도 예정 조화설에 따라서 악이 있는 세계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악이 없는 세계보다는 악이 있는 세계가 가장 베스트, 최고의 세계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라이프니츠입니다. 그러면 라이프니츠가 신정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특징적으로 몇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115쪽 중간 밑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악을 세 가지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형이상학적 악이 있고 물리적인 악, 그리고 도덕적인 악으로 이 세 가지 그런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형이상학적 악이라고 할 때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고, 물리적인 악은 고통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덕적인 악은 죄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형이상학적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유형의 악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에 어떤 일을 당하는 고통과 같은 것,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것이고 또 물리적인 고통도 있을 텐데, 일단 고통의 범주를 이야기를 할 때 이 물리적인 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에 잘못을 범하는 죄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도덕적인 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형이상학적 악은 적극적인 실체가 아니고, 어거스틴이 이제 말하고 있듯이 선의 결핍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선의 결핍과 같은 의미로 라이프니츠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은 전체적인 데서 오고 있는 것이고 악은 어떤 결핍에서 온다, 이렇게 라이프니츠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악은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인 힘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개념적인 그런 원리에서 선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 악이라고 할 때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근거에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를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결정할 때에 완전하고 올바른 것만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형이상학적 원리에서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모든 것에서 오류라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적으로 이제 라이프니츠가 이 세 가지 형태의 악을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악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라이프니츠는 신은 먼저 선을 이루고 난 후에 최선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악을 허용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게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프니츠는 악의 현실성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악은 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더욱 큰 악을 막으면서 선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악의 기여가 없다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되거나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라이프니츠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라이프니츠에게 있어서 악은 선을 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왜 필요하냐? 선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편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문제는 악을 언제나 더 큰 선을 수반하는 개념으로 상정한다는 것이 양적인 측면에서 악과 선 중 어느 것이 이 세상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가라고 하는 그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악보다 선이 더 많기 때문에 세계의 완전성과 선의 실현을 위해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의 가능한 세계를 구성하는 필연적인 그런 도구로서 라이프니츠는 악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은 인간을 완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할 소지가 이 라이프니츠의 생각 속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프니츠는 악의 현실을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119쪽에 이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정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은 더 큰 선을 수반한다. 예컨대 군대의 장군은 상처도 없고 승리도 없는 상태보다는 약간의 상처가 있더라도 승리를 더 선호할 것이다. 나는 신이 더 큰 선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그의 신정론을 이야기를 할 때에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분들의 자료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악을 지닌 세계가 악이 전혀 없는 세계보다 더 낫다. 더 나아가 이 세계가 다른 어떤 가능한 세계보다 실질적으로 더 나은 것이다. 그가 이렇게 이제 적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큰 선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라이프니츠는 인간에게 준 이성의 선물이 선한 결과나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를 더 많이 초래할 수 있게 한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국에서는 이성과 결정의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그래도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 선한 결과나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가 더 많이 초래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악을 허용한다는 것은 악에 동조한다거나 협력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성적 본질을 가진 인간에게 악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그나마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악의 현실에서 인간의 결정과 선택이 나쁜 결과를 가져도 우주의 완전성의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가치가 있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해서 라이프니츠는 악을 이 세계의 질서를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요소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보다 높고 보다 큰 그런 질서나 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 악이 필요하다. 이게 라이프니츠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이 실제로는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라이프니츠의 이런 생각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라이프니츠의 이 악의 해결에 대해서 우리도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큰 선을 위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필요한 그 같은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10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